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00선 이탈한 채로 계속 조정세를 또 이어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560억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614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또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증시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4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2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 코스피에서 모두 기관 투자자가 이탈을 했고요. 최근에 증시가 좀 조정세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조금 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60일선 근처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이번에도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이제 60일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성공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 이제 뚫고 나가면서 자리를 잡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 6,100억 매도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특히 많이 매도를 했고요. 7월 3일에 들어왔던 물량을 또 이제 대부분 이탈을 시키면서 또 이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바짝 들어왔지만 역시 금융투자에 대한 물량은 금방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염두를 해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금융투자 이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2,5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3일 만에 이제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이전처럼 좀 많이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올지는 조금 더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7월달 초반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까지 이 증시가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890포인트에서 아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코프로 같은 그런 2차전지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그런 종목에 대한 쏠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이지만 특정 종목 위주로 상승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얼마나 또 지속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면 분명히 이제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좀 이제 몇 프로 횡보를 하거나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흐름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 자체는 계속해서 위로 올리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1,2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어제 이어서 마찬가지로 매도를 했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 또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하루 만에 반등이 매수를 했지만 크게 많은 물량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며칠 더 이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303원이고요. 5원 정도 올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21선 딛고 이렇게 반등을 좀 하면서 1,300원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올라갔다가 또 이제 떨어졌다가 반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평균 가격이 계속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61선, 121선, 5일선 자체가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증시가 이 환율이 오랫동안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환율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상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이 환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점점 고점을 낮춰가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은 많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를 보시면은 국제 유가는 71달러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는 뭐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환은 뭐 1,300원 그대로 보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87%, 뭐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3.9% 가까이 이렇게 국채금리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전고점을 넘어서 치고 나가줄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지금은 뭐 많은 상승을 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80원 하락해서 17,74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 시작해서 하락으로 진행되었다가 또 상승 중간에 올라갔다가 하락으로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 같은 구간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평소와 유사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혹은 평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 17,690원으로 한 50원 정도 하락을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시간의 가격 자체도 지금 크게 변화가 없고 거래량도 변화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뭐 조금씩 이제 또 눌러지면서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18,000원 하락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18,000원, 17,700원 요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0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왔고요. 전날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적은 수준의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갈 것인지 혹은 유지를 할 것인지를 포인트를 두고 지켜볼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어떻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벌써 횡보를 한 지도 지금 일주일하고도 한 3일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이 구간을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도 이 음운구름과 양호구름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시간을 끈다고 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 옵션 만기까지 이 구간을 채워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정 수준을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아래꼬리 달면서 받쳐주고 있는데요. 17,600원 정도를 좀 최저점으로 하고 고점은 18,300원 정도로 해서 계속 이 밴드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금 크게 움직임이 없을 수 있고 다음 주 월, 화, 수, 목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3주 정도로 이렇게 이 구간을 횡보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간을 횡보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가를 횡보한 이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거고요. 분명히 이제 이 15,000원대부터 빠르게 올라왔던 이 구간을 소화시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이 같은 구간을 횡보하는 구간이 지금은 만들어졌고요. 특히나 우리가 아랫밴드에서 17,400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저항 구간을 지금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서 주가를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 가격을 표시하는 60일선 자체가 이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네, 서서히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평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이 결국에는 한 곳으로 지금 모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할수록 이평선이 모이면서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수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위로 향할 것인지 아래로 터질 것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별 차트는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월봉도 7월봉은 일단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오늘 3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가 17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오늘 코스피 전체 매도 물량에 금융투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투시는 4일 정도 연속으로 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어제 이어서 5만 8천 주 매도하면서 이틀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와주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면서 꾸준히 매수를 이어갔기 때문에 네, 크게 지금은 연기금 투자자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6.5%를 달성을 하고도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를 반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후에 매집을 하든 매도를 하든 지금 사실 연기금 투자자가 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사모펀드는 4만 8천 주 정도 매도했고요. 최근에 큰 매도 이후에는 특별하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도 네, 많이 매도했다라는 세력은 없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7만 주 정도 매도로 잡혔는데 지금 거래원을 보시면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 27만 주가 JP 모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JP 모간에 대한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오전에 매수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주가를 올렸다가 또 이제 매도로 급변하면서 27만 주를 이렇게 또 JP 모간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가를 주로 끌어내릴 때 이 JP 모간이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모간서울이라든지 JP 모간은 최근에 계속 매수에 들어왔다가 매도로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도 특별히 지금 이전처럼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확실히 이제 이 신한증권 창구와 JP모간 그다음에 모간서울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을 보시면 신한증권이 18만 5천 주 매도가 되었고요. 반대로 이제 매수에는 또 모간서울이 14만 주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 10일 동안의 횡보 구간에서는 모간서울이 51만 주, 52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신한증권이 36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또 이제 주로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창구에서는 꾸준히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모아가는 창구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 횡보 구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300만 주에서부터 천천히 늘어나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 국매도 잔고가 야금야금 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395만 주에서 400만 주로 5만 주 정도가 또 늘었습니다. 크게 많은 양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는 몇만 주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7월 4일자는 7만 7천 주, 7월 5일자는 15만 5천 주. 그래서 공매도 1거래량이 사실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도 일단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오랫동안 조금씩 늘려서 이제 한 10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보시면 공매도 1거래를 보시면 3.7% 정도 비율이 있었고요. 어제는 2.2%. 그래서 최근에는 많아봤자 이제 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평균가를 보셔도 지금 현재 주가와 유사하게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이제 공매도를 쳤다가 주가를 끌어내렸다가 올렸다가 크게 밴드를 형성하지 않고 일정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공매도 세력도 일정 가격대에서 또 비슷한 이
공매도 평균가를 또 형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수준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조금 낮은 가격에서 공매도를 형성했었습니다. 특히 이 16,000원, 17,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공매도를 주로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8,000원, 17,000 후반 정도의 가격대에서 공매도를 또 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옵션 만기가 아마 변화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간 변곡점이었던 그 시기가 옵션 만기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네, 그 기간이 옵션 만기와 좀 비슷한 시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내리다가 한 달 내내 오르다가 한 달 내내 내리다가 오르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사실상 한 2주 정도 주가를 떨어뜨리고 횡보를 하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이 횡보 구간이 이어지거나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또 비슷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7호 옵션 만기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세가 붙어주면서 공매도 잔고가 상한이 된다면 충분히 2만 원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조금 다른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이전에 이 저점을 높여가는 그 패턴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고요. 대차장고는 오늘 30만 주 상환이 되었고 5만 7천 주 체결되면서 차익이 이제 34만 주 정도, 24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잔고는 이제 1632만 주로 잔고가 이제 줄었고요. 1657만 주에서 전날 대비해서는 한 23만 주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 꾸준히 지금 또 줄어들고 있고요. 이전에 좀 낮은 수량 수준으로 대차 잔고가 다시 한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잔고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차 잔고는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신용 잔고 자체가 공격적으로 늘지 않고 이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도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은 16만 주 매도해서 7만 2천 주 매도해서 25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고요.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량 아니고요. 13.45% 정도, 어제보다 0.04% 정도의 수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대 중반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많으면 이제 한 13.8%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크게 보유 물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패턴은 이제 1%를 내렸다가 1%를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0.4% 정도를 줄여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그리고 금요일 하고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 추가로 이제 보유를 줄이면서 주가를 추가로 떨어뜨릴지 혹은 보유율을 줄이되 이 구간을 저점을 유지해주면서 7만 원 후반 그 다음에 17,000원 후반 18,000원 초반 정도를 꾸준히 횡보를 할지 혹은 또 깜짝 상승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내려도 내일 올라도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이 구간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 이상 올라가는 데는 이때까지 걸렸던 시간만큼 꼭 들어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만큼 또 시간을 투자해서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적인 부분 하나를 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주목을 했던 그런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가의 장기 이평선이라 함은 241선, 481선을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241선은 거의 이제 8개월 정도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241선을 계속해서 위로 두고 주가가 그 아래로 저점을 떨어뜨리면서 횡보를 하게 됩니다. 네, 계단식 하락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잠깐 삐져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241선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잠깐 올라간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구간을 유지를 하거나 서서히 저점을 높이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져야지 241선이 턴어라운드를 하는데요. 근데 이때와 같은 패턴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1선과의 갭이 점점 줄어들면서 주가가 수렴을 하게 되고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급하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 패턴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쏟아내고 241선 위에서 계속 주가가 형성되다가 한번 이제 그런 유상증자와 함께 241선 아래로 주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때도 241선이 유지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블록딜과 그런 장기적인 코스피 하락으로 인해서 241선이 꺾이면서 한번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241선과의 갭을 메우는 작업이 수개월 동안 거의 반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고 이번에 241선 위로 주가를 다시 한번 뚫고 나가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1선이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지금 241선을 아래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추세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이 최근에 이 원자력 대표 종목인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같이 하는 효성중공업을 예로 들도록 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상승을 해왔고요. 이때 이제 241선과의 갭을 메우면서 주가를 한번 크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241선 위에 계속 자리를 잡다가 주가가 장기적으로 떨어지면서 241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구간에서 계속 이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1년 가까이가 흘렀는데도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단기간에 수익이 나오긴 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본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241선이 턴어라운드라는 그런 평균 가격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시가 나왔고 그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였고 이렇게 하락 이후에 꾸준히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신고점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양봉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몇 년간의 그런 움직임을 기다려야지만 이 양봉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전에 한번 큰 급등 이후에는 분명히 이런 2, 3년 정도의 횡보 구간, 오르락내리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와 영위하는 사업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진 비전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이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크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고 이 구간을 횡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큰 상승을 위한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다르지만 우주 산업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나오고 보면 주가가 뭐 7만원대, 5만원대에서 13만원까지 뭐 2배, 3배까지 올라왔지만 그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이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를 한번 깊게 파고 그 이후에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가를 아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피크를 여러 번 유지를 하고 나서 한 1년 가까이의 횡보 이후에 그죠? 반년 이상의 횡보 이후에 241선 넘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이평선을 벌리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 왔는데, 그죠? 거의 다 왔는데 계속 내가 요때부터 요때까지 들고 있어 봤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횡보만 하더라.
오르기만 하면 어떤 구역에서 누르더라.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빠져나가면 이제 이런 큰 상승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무작정 이제 이런 차트만 보고 이런 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그런 환경을 같이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분명히 이제 그런 박자들이 맞았을 때 이런 큰 상승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상승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하면서 오르락내리락을 했을 때 추가적인 이 큰 급등이 아주 오랜 기간 이후에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뭐 2차 전지는 상당히 예외적인 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주 장기적인 이 차트 월봉 보면 아주 쉽죠. 뭐 여기서 사면 여기서 팔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그 어려운 구간들을 다 이겨내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분명히 상승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에 대한 이 차트도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산도 마찬가지 급락 이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주가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우상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241선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큰 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트가 이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돌아갔을 때 장기적인 이평선을 타고 장기적인 이평선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 상승이 크게 나오더라는 것은 이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바로 나오느냐 좀 장기적으로 나오느냐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그 관련 소식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그럼 마냥 주가가 횡보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고요.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회비용을 따져서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런 빨리 올라가는 종목을 제때에 맞춰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 이제는 거래량과 차트의 흐름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고 점점 이제 단기적인 수익 매매라든지 단타로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계속 이제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굴리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큰 손실까지 보았을 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매일 리뷰를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의 방향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매일 리뷰를 하는 것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을 대표로 해서 지금 장기 투자라는 관점을 두고 이 기업의 이 성장성과 그다음에 재무의 개선과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송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도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런 장기적인 추세 차원에서 계속 이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메가와트급은 이제 8메가와트급 파생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8메가와트급은 일찌감치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네, 그래서 특허청에 8메가와트 터빈을 이제 변경 모델로 이제 10메가와트로 이제 상표권 출원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대형 터빈까지 공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상풍력에서 이 선진사와 갭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메가와트 이후에도 15메가와트급
그 이상 20메가와트급 이상의 그런 터빈까지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상풍력의 지멘스 감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미 8메가와트급은 개발을 완료하고 실증을 끝냈고요. 국제 인증기관에서도 형식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8메가와트급 수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첫 수주가 아마 제주도 한림해상풍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8메가와트급을 위해서 지금 이제 공장을 일부 시설을 개조해서 그런 전용 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메가와트급은 개발 시작해서 2025년에 상용화를 추진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대형 터빈을 개발한 기업은 국산화한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해상풍력 시장에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아직 국제 해상풍력 시장에서는 그런 선진사들이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좀 더 큰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는 불리할 수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국산화를 명분으로 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크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IR 자료에도 보시면 2030년 이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해상풍력 수주가 지금 한 4주 이상, 그죠? 최대 9조까지 1년의 수주 양만으로도 9조까지 신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년 이제 이 급성장하는 그런 해상풍력 시장의 두산에너빌리티 수혜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중동 사업에 대한 확대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UAE 3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고서에는 이제 내일 한국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로 이제 중동을 꼽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위산업과 원자력, 건설기계를 수혜 분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원자력 부분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한전기술, 대우건설, 한전 KPS 등을 이제 지정을 했고요. 건설기계 쪽에서는 두산 박햇과 HD인프라코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이번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아랍에미리트 투자 관련 내용이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발표도 했고요. 조만간 거기에 대한 투자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내각회의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를 거의 70조 원까지 최대 70조 원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원자력 이후에 이 재생에너지도 투자를 크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소에너지까지 수소 생산량까지 늘린다라고 하니까 SMR이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를 아주 크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고 시기가 언제인지는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2027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원전 설비를 수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한다더니 5조 원은 무슨 말이냐? 10기는 대형 원전의 신규 수출이고요. 요거는 원전 설비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번에 루마니아 쪽에서 삼중 수소 제거 설비를 수주했던 만큼 이렇게 단일 분야에서 설비를 수주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 우리나라의 K원전의 이 대형 원전의 수주, 큰 수주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의 독자 수주가 앞으로도 많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5조라고 한다면 매년 평균 1조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런 기자재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보수, 그 다음에 운영, 정비, 핵연료 등 원전 설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지만 주요 원전 공급국들은 과거 원전 건설 중단 등의 영향으로 원전 설비 제조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한국이 파고든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제 기회가 많아질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차원에서 수소 밸류 체인을 좀 더 크게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자회사인 미국의 하이엑시엄이라는 기업에 투자 유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투자 유치 방법은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여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고 그 금액 자체가 한 2천억 정도 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의 그런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이 투자금을 2천억 정도 확보를 한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이렇게 수소 밸류체인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에카플랜트, 수소 가스터빈,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은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저쪽 기업에서는 또 별도의 수소 사업을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이 수소에 대한 사업을 늘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또 두산그룹의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가 6월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예비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IPO 시장으로 이 상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예측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지주사의 적정 가치도 2조 6천억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모회사가 두산 지주사죠. 지주사인데 이 추후에 이 지분을 또 어떻게 분배를 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형성을 할지, 투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SMR이라든지 해상풍력 뭐 그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3자 유상증자, 네, 그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도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움직일지, 혹은 두산 밥캣 자체가 유동현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유동현금을 두산 로보틱스에 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사업이 상당히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두산 지주사 입장에서 계속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투자금을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동자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또 저런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두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뭐 수직적인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전해드릴 소식들은 다 전해드렸고요. 주가는 계속 횡보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전환되고 있고, 그런 장기적인 추세를 넘어갔을 때 나왔던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의 주변 환경과 기업의 성장성은 흐름이 아주 좋다라는 것을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대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그 몇 년을 충분히 견뎌야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운이 좋게 뭐 대상승 직전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큰 금액을 한 포인트에 한 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횡보하는 구간은 저점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